전쟁과 평화 톨스토이 지음. 안녕,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이제는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조용히 귀 기울여 볼까요? 지금부터 톨스토이의 명작 전쟁과 평화를 들려드릴게요. 러시아의 고요한 저녁, 은은한 촛불 아래 펼쳐지는 이야기를 따라가 봐요. 제1부 제1장 안나 파블로브나의 살롱. 1805년 여름 상트페테르부르크. 궁정 시녀 안나 파블로브나 셰레르는 마치 전쟁이라도 벌어질 듯 긴장한 얼굴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작은 살롱에선 은은한 향초 냄새가 감돌았고 창밖에선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죠. 친애하는 공장님 오셨군요. 그녀는 프랑스 대사 모르테마르 공작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지 않나요? 나폴레옹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들었어요. 공작은 조심스레 잔을 들며 대답했죠. 그는 위험하지만 어쩌면 천재일 수도 있지요. 그들의 대화는 프랑스어로 속삭이듯 이어졌고 그 안엔 러시아 귀족 사회의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제2장 살롱의 등장인물들. 시간이 흐르며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빛나는 드레스, 장식된 말들, 그리고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안으로는 전운이 감도는 대화들. 그 속에서 피에르 베주오프라는 젊은 청년이 살짝 늦게 도착했어요. 그는 키가 크고 다소 어색한 인상이었지만 어딘가 묘하게 시선을 끌었죠. 저 사람, 베주오프 후작의 서자잖아. 누군가가 속삭였지만 피에르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보다는 생각이 더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제3장 피에르와 안드레이. 그날 살롱에서 피에르는 오랜 친구인 앙드레이 볼콘스키 공작을 만났어요. 안드레이는 말수가 적었지만 깊은 눈빛을 가진 남자였죠. 그리고 그는 조용히 피에르에게 말했어요. 넌 늘 세상을 이상적으로 보지.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해. 피에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나는 믿어요. 인간은 선할 수 있다고. 그 말에 안드레이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죠. 그는 내일이면 전쟁터로 떠나야 했어요. 그의 아내 리자는 임신 중이었고 그녀는 남편이 더 오래 머물기를 바라며 조용히 눈을 깜빡였어요. 제발 가지 말아요. 그녀의 속삭임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그 마음은 방 안가득 퍼져 있었어요. 제4장 밤의 독백. 밤이 깊어지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난 뒤 피에르는 홀로 창가에 앉아 생각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사랑, 전쟁, 권력, 그 모든 게 결국 허상은 아닐까? 그 순간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밤은 고요히 흐르고 살롱의 촛불은 하나둘 꺼져갔죠. 하지만 이 모든 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2부 제1장 안드레이, 전쟁터로 가다. 이른 새벽 안드레이 볼콘스키는 말없이 짐을 꾸렸어요. 리자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꺼풀은 떨리고 있었고 잠든 척하면서도 모든 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녀는 말했어요. 꼭 돌아오세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안드레이의 마음은 복잡했죠. 가족에 대한 사랑, 조국을 위한 의무,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들. 그는 말을 타고 떠났어요. 바람은 차가웠고 먼지는 눈을 따갑게 했지만 그는 등 뒤로 미련을 두지 않았죠. 제2장 전쟁이라는 무대. 전장은 생각보다 훨씬 혼란스러웠어요. 규율보다는 혼란, 전략보다는 본능. 안드레이는 실망했지만 동시에 깨달았죠. 이곳에서야말로 진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구나. 포성은 멀리서 울리고 있었고 젊은 병사들은 눈빛에 두려움과 용기를 동시에 담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안드레이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죠. 제3장 피에르의 변화. 한편 피에르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의 아버지 베주오프 후작이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죠.
그는 병상 곁에 앉아 아버지의 마지막 숨결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그는 러시아 귀족 사회에서 상상도 못했던 위치에 오르게 돼요. 베주호프 후작의 유산이 모두 피에르에게 넘어갔다고. 그 아이가 갑자기 제일 부자가 됐다는 거야. 하지만 피에르는 혼란스러웠어요. 돈이 있다고 사람들이 갑자기 따뜻해지진 않았거든요. 그의 눈엔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화려한 저택, 고개 숙이는 하인들, 갑작스레 다정해진 친척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중얼거렸어요. 이건 내가 원한 삶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원한 삶은 뭐였을까? 제사장 나폴레옹, 그리고 러시아의 선택. 전선에서는 나폴레옹이 점점 러시아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황제 알렉산드르는 유럽의 운명을 생각하며 무거운 결정을 내리려 했어요. 러시아는 언제나처럼 긴 겨울과 넓은 땅 그리고 끈질긴 인내심을 무기로 자신의 방식을 고수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었고 또 누군가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었죠. 제5장 다시 만나는 피에르와 안드레이. 전선으로 향하기 전 피에르는 잠시 안드레이를 찾아갔어요. 둘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짧은 말들을 나누었죠. 넌 지금 행복하냐, 피에르? 잘 모르겠어. 그냥 세상이 너무 크고 나는 너무 작아. 안드레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괜찮아. 세상이 크다는 건 우리가 그 안에서 아직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에필로그. 조용한 밤의 끝에서 그날 밤 피에르는 별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우리는 모두 크고 작든 전쟁을 치르고 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두려움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때로는 자기 자신과. 제3부 제1장 전장의 중심에서 안드레이는 이제 진짜 전쟁의 중심에 서 있어요. 부차 전투. 젊은 병사들의 떨리는 눈동자, 포화 속에서 쓰러지는 이들의 숨소리. 그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죽음은 생각보다 조용하다. 언젠가 리자가 말하던 따뜻한 집과 식탁 위의 평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제2장 나폴레옹과의 조우. 전투 중 안드레이는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어요. 그의 눈에는 푸른 하늘이 비쳤고 그 위로 말 위에 앉은 사내가 보였어요. 장군님, 이쪽으로 살아있는 병사입니다. 그 사내는 바로 나폴레옹이었죠. 그는 안드레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훌륭한 병사였군. 프랑스에서도 보기 드문 인재일세. 안드레이는 속으로 웃었어요. 그토록 숭배하던 나폴레옹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그도 단지 한 사람일 뿐이었구나.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신이 아니었어요. 제3장 리자의 비보. 그 시각 별장에 남겨진 리자는 출산을 앞두고 있었어요. 불안과 외로움 속에서 그녀는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죠. 하지만 하늘은 잔인했어요. 리자는 아이를 낳다가 숨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안드레이가 돌아왔을 땐 그녀는 이미 싸늘한 침대 위에 있었죠. 작은 아이는 울고 있었고 방 안에는 적막만이 가득했어요. 안드레이는 말없이 그 곁에 앉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어요. 전쟁에서도 울지 않았던 그가 리자의 식어버린 손을 꼭 쥐고. 제4장 피에르의 방황. 피에르는 여전히 자신을 몰랐어요. 부자라는 이름도 귀족이라는 지위도 그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어요. 그는 뜻밖의 프리메이슨이라는 비밀 결사에 가입해요. 그리고 새로운 철학과 형제의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느끼기 시작하죠. 나는 누구지? 그 질문에 그는 드디어 처음으로 대답해요. 나는 사람이다. 누군가의 형제이며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인간이다. 그의 눈빛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제5장 전쟁의 그늘, 사람들의 이야기. 모스크바에는 피난민들이 늘었고
귀족들은 모두 피했지만 남은 이들은 조용히 서로를 도왔어요. 전쟁은 사람을 시험하는 거야. 어떤 노파는 말했어요. 누구는 도망치고 누구는 싸우지. 하지만 진짜 위대한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남는 사람이지. 제6장 안드레이 다시 일어서다. 리자를 잃고 무너졌던 안드레이. 하지만 그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다시 말해서 일어섰어요. 그의 눈엔 슬픔이 있었지만 그 안에 불꽃도 있었죠. 그는 결심해요. 리자를 대신해 아이를 지키고 이 땅을 지킬 것이다. 에필로그 내면의 전쟁 그리고 평화.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워요. 총성이 멈추지 않았고 사랑은 가끔 침묵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엔 작은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피에르와 안드레이, 그 둘은 언젠가 이 모든 전쟁이 끝나면 조용한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리라 약속했어요. 그때 너는 무엇을 잃었고 나는 무엇을 얻었는지 말이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별처럼 쏟아진 이야기들과 함께해요.